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수가 굉장히 안 좋고요. 어쩌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물가도 물가지만 배경 중에 하나는 내수 경기 부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도 24년 한 해는 기여도로 봤을 때 이 외수, 수출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25년에는 수출 기여도가 많이 꺾이는 것으로 한국은행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수출 기여도가 꺾이는데도 성장세를 나름 유지하게 하려면 내수 기여도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게 그 전제 자체가 좀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으로서는 어쨌든 내수 경기 부양이 좀 급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소매 판매액이고, 그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라는 지표로 봤을 때 2020년 팬데믹 때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찍는다는 건 정말 기이한 일이거든요. 근데 21년에 다시 뭐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을 했겠죠. 네. 플러스로. 근데 되게 재밌게도 22년 또 마이너스, 23년 또 마이너스, 24년 또 마이너스를 찍습니다.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24년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 3.5%를 찍습니다. 소매 판매가 이렇게 얼어붙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우리 전체 취업자가 한 2,700만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2,700만 명 중에 약 2천만 명이 임금 근로자예요. 봉급 생활자. 그리고 약 700만 명이 자영업자예요. 근데 정확히 하면 한 650만 뭐 이렇습니다. 근데 2천만 명이 임금 근로자가 월급을 받아서 소위 이 골목 상권에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영업자의 매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내수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골목 상권에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커피도 사 먹고 이게 다 자영업자의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22, 23, 24년 동안 금리가 너무나 올라가서 이 소득 중에 이자 상환액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주는데, 근데 물가 상승률은 올라갔고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 증가율이 낮았기 때문에 실질 소득 증가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득이 오히려 주는 거예요. 실질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졌다. 그러니까 제가 23년 전망서 때인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때 KBS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저랑 같이 프로듀싱에 제언을 드렸다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그 제목을 드렸고, 그게 400만이 보셨어요. 네. 네, 모두가 가난해진다. 네. 네. 근데 그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자 상환액은 커지고, 그러면 소득액에서 이자로 빠져나가고 남은 그 소득액도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소득 증가율은 그것보다 낮으니까 평균적으로 소득 증가율이 실질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비를 아껴야죠. 소비를 아끼는데 주로 뭐부터 아껴요? 외식 소비부터 아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자영업자가 힘들어요.
자영업자가 힘든데 자영업자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건비도 오르죠. 임차료는 계속 유지되죠. 나갈 건 계속 나가요. 전기료, 가스료 다 올라가요. 그리고 뭐 각종 식재료니 비용은 다 올라요. 매출은 안 느는데 매출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느는데 네. 비용은 늘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 가지고 이자나 원리금을 상환을 다 못하니까 추가적인 대출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취약차주로 전환돼요.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취약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매출 가지고 운영자금을 충분히 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폐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기로에 서요. 그러니까 폐업자가 최대치를 찍습니다. 23년에 작년 폐업자가 98만에 이릅니다. 98만 6천 명 폐업자. 근데 아쉽게도 24년에는 더 많은 폐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만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폐업자는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폐업을 예고한 창업자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네. 인구 구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가 본격화되었는데 이 세대가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영업으로 내몰리는데 한 지역에서 한 골목에서 예를 들어서 김밥 가게가 2개 있으면 그러면 이 2개 김밥 가게 매출액이 총 월 500만 원이다. 근데 3개 있으면은 600만 원으로 늡니까? 3개 있어도 3개의 총 매출액은 500만 원 똑같아요. 4개 있어도 500만 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4개, 5개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총 매출액은 똑같으니까 계속 각각의 매출액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과밀화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 여력이 경제가 고용 창출력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용 노동 시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창업을 시도하고 굉장히 많이 창업을 시도하고 그리고 많이 폐업으로 전개되는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적인 여건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과 인구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이 같이 맞물려서 100만에 달하는 폐업으로 야기되는 것이고 항상 폐업은 가계부채와 맞물립니다. 부채. 이게 기업의 도산도 또 국가의 도산도 도산, 파산, 폐업은 다 부채와 맞물려요. 부채가 없으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부채를 못 갚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물론 자발적 폐업도 있겠지만 내가 이거 폐업하고 다른 일을 해볼래 하는 자발적 폐업이 아닌 비자발적 폐업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이런 폐업, 도산, 파산 이런 것들은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는 그 내수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돼버리는 자영업자의 폐업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막기 어려운 구멍이 될까요? 너무 어려울 막을 것 수 같아요. 있죠. 자영업자분들 네. 정말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그렇게 좀 편할 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자영업자 연구를 했었던 게 2012년이었는데요. 이 자영업 과밀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유도해줘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 지역에는 이런 업종이 유독 과밀화되어 있으니 이런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든가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는 좀 이런 업종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참 그러면 편할 텐데 하는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업종을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서 창업하기를 좀 가이드라인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과밀화를 좀 막기 위한 그런 어떤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책들,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외로 취업보다 더 어려운 게 창업이에요. 그럼요. 창업은 자기가 A to Z 다 해야 돼요.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회 주된 직장에서 일하시던 분은 어쩌면 어른으로서의 역할까지 하다가 나오시잖아요. 근데 창업하시면 손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어른으로서 그 20대 청년이 떡볶이 사 먹으러 왔을 때 그 왕으로서 대하는 자세도 심지어 부족해져요. 극단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제 주변에도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까 제 네. 위에는 더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저 또래로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은 절대로 서비스업이나 이런 자영업을 하시면 안 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예. 서비스 마인드. 그러면 그 소위 50대, 60세 정도 꽉 차신 분이 네. 퇴직해서 창업하면 20대 청년이 떡볶이 사 먹으러 왔는데 얼마나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대하겠어요, 그 청년을. 저는 뭐 이렇게 그럼 물건 사러 성공할까요? 그쵸. 그것부터 안 된다고. 맛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적나라하게 톡을 말씀드리는 해주시네요. 진짜. 적나라하게 아예 하지 말씀드리는 마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제 얘기가 그 하지 마셔라가 아니라 네. 그런 거부터 상당히 많이 노하우나 경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창업을 하시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턱대고 창업하지 마시고 준비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 계시는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창업 준비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다 무상 교육이 있습니다. 예. 구청부터 해서 네. 예. 그 마케팅 교육부터 해서 서비스 마인드 이런 교육 프로그램, 준비된 창업을 해요. 그래야 적어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시행착오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빚을 줄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하나가 창업 직전에 적어도 같은 창업의 유형의 알바생의 형태로라도 취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얘기하려면 또 1시간 갑니다. 네. 진짜 이게 의외로 1시간짜리네요. 1시간짜리예요. 저 자영업 연구소 2012년부터 연구하셔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도 고민을 오래 했었어요. 와. 또 그 외에 사실 약한 고리로 이 한 가지의 질문이 다 한 2, 3년씩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인사이트 많이 왔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교수님. 아닙니다. 그 외에 우리 경제에 또 약한 고리를 꼽자면 저축은행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책에도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네. 책을 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수님의 투자사 생활로 좀 넘어가 투자사 볼까 생활? 합니다. 네. 네, 제가 채널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 하시는 패널들,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니즈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 자산과 소득이 급격하게 어떤 증가했던 계기가 있으시다면 내 인생에서 어느 시점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자산과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점. 네. 급격하게 증가한 적은 없어요. 꾸준히 증가했어요. 리니어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시작하시면서부터 네. 줄어든 적 없이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그래프가 어느 순간 조금 각도를 높였던. 뭐 각도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급격히 어느 순간 증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전 답변 드립니다. 네, 약간 방어를 해주시는 것 방어가 같아요.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네. 어쩌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이 네. 어쩌면 미실현 이익이지만 네.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실현 이익이지만 지금 당장 미실현 이익이 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비상장 주식? 네, 네.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투자를 하시고 다양한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우상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실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네. 뭐 사실 우리 뭐 교수님이나 저나 한 50대까지는 그래도 쭉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3, 40대에 가장 소득이 피크, 40대의 피크를 찍잖아요. 소득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결은 네. 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즐거워서 하고 있습니다. 100% 즐거워서 하고 있습니다. 일도, 투자도. 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네. 즐겁냐 안 즐겁냐가 기준입니다. 예, 즐거움은 하고 즐겁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일은 제가 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즐거운 일을 합니다. 그걸 찾으신 거네요. 네, 제가 잘하고 즐거운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취미도 일도 네. 즐겁고 잘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지어 제 유튜브조차도 뭐 예를 들어 라이브도 가끔 독자분들이 라이브 일정을 고정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럼 고정하면 그건 일이 될 것 같다. 그럼 일이 되면 즐겁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라이브를 여는 게 여러분께도 좋을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즐거울 때 열고, 그래야 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일 것이고, 그래야 선순환일 것 같다. 일로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뭐 원하신다면 알람을 켜놓으세요. 저는 구독하시라는 말씀 안 드리거든요. 구독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구독하라는 말씀은 한 번도 안 드립니다. 구독하라고 말해서 구독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구독하시고 구독하는 게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구독하지 마세요. 정규적으로 이 영상을 보실 게 아니면 구독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특히 이제 라이브로 영상을 보실 분들은 뭐 알람을 맞춰 놓을 필요는 있겠죠.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왜냐면 제가 일정을 고정해 놓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라이브를 하는 원칙이죠. 즐기고자 하는 거. 예. 그리고 경제 연구하고 제가 책 쓰는 것도 제가 항상 주말 오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오전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어쨌든 글을 쓰니까 작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작가라는 감성을 가지고 경제라는 바다에 빠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오전 동안에는 그 아무도 저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려서 서재방에 가서 경제라는 바다에 빠집니다. 또 그 시간만큼은 또 그 시간에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글로 옮기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역시 그 분석하고 글을 옮겨 적고 내가 발견해낸 그 방향성, 그 인사이트, 찾아낸 인사이트,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글로 옮겨 적으면서 정부나 기업에게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즐겁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것은 어쩌면 어렸을 때 찾았던 제 좌우명이기도 해요. 예, 예전에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여러분들도 너무나 존경하는 그 스티브 잡스 CEO께서 남겼던 명언들이 있는데 그 명언들 중에 상대적으로 덜 기억하시는 명언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명언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 네. 그 명언이 You should find what you love if you want to be happy 라는 그 문장을 너무 제가 좌우명처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네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너가 사랑하는 일이 뭔지 찾고 그 사랑하는 일을 하라. 결국 당신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을 하는지 여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저는 제 일도 취미도 제가 사랑하는 일을 찾고 그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행복하고, 뭐, 그 일이 뭐, 자산을 증대시키고 또 소득이 증가하게 하는 네. 그런 경로화에 또 있는 것이기도 해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이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그야말로 경제와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경제와 내가 거의 하나 일체가 되는 그 시간을 굉장히 또 즐겁고 행복해하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뭐 결혼을 한다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뭔가 대상을 사람에게서 찾거나 사실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가 평생 가져갈 일과 사랑에 빠진다는 게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네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즐겁게 하는 비결은, 경제를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를 어디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딱 떠오르시는 거죠? 그게 즐거우신 거죠? 그럼요. 네. 제가 그 투자 추천을 잘 하진 않지만 투자 추천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투자를 직접적으로 추천을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하실 말씀은 다 하시던데요. 의외로 투자 추천은 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아마. 예,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2022년에 인플레이션을 전망할 때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고 했었죠. 인플레이션을 전망할 때는 인플레이션에 좀 투자하라. 네. 국제 유가 상승할 때 원유 선물 ETF에 투자하라. 그 말씀 드렸던 거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투자하라고도 드렸던 거, 그거 많이 좀 유효했었던 거 기억에 남고요. 기억에 남는 것들, 바이든 대선 되자마자 바이든 하면 이거다 하면서 추천드렸던 거. 뭐가 있을까요? 그때 뭐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이쪽 그 당시에 그런 것들. 그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 흐름의 변화에 투자를 하는 거, 단기적인 뭐 그런 거 말고 네. 구조적인 그런 흐름에 하는 거. 인도 얘기는요, 제가 인도 얘기는 한 7, 8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7, 8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정말 인도 얘기 7, 8년 전부터 했어요. 아이, 못 들었네. 네, 정말 그랬어요. 아마 네. 그랬습니다. 7, 8년 전부터요? 네. 인도 얘기는 진짜 옛날부터 했습니다. 2017년. 근데 아직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항상 질문 던져보세요. 이 제2의 중국은 누굴까? 간단하지 않나요? 글로벌 제조 기지. 예. 인도? 동남아 아니고요. 동남아 아니죠. 동남아 아니고 인도? 그렇군요. 그 혹시 인생 수익률을 안겨준 투자 경험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하셨나요? 말씀드릴까요? 네. 재밌었던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의미 있는 투자 경험 하나 말씀드리고 할게요. 제가 뭐 그걸 알고 투자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 유망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엔터에 투자를 했었는데, 근데 싸이가 대박을 냈습니다. 말춤을 췄죠. 강남 스타일로. 그래서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12배를 뛰었던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아마 그랬었던 기억이 한 번 있었고요. 텐베거를 그러니까 제가 손에 잡으셨네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뜰 거야라고 예측한 건 아니고요. 엔터 산업이 유망할 거라고 판단하고 YG에 투자를 했었던 거고, 그 당시에 네. 201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랬었던 거고, 그거 참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 인생 투자는 지금 투자인데요. 저는 제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를 좀 좋아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주주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언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년 됐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어떤 회사의 대표를 만났는데, 젊은 CEO를 만났는데, 그 해당 산업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유망 산업이다라고 네. 제가 그림 그리는 그림에서 확신을 하게 됐고, 근데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니까 경영전략회의 같은데 가니까, 오늘도 현대차 갔다 오셨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자들 앞에 설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꾀하세요 하면서 뭐 경제 전망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녹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억이 SPC 그룹한테 키오스크 까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 언제요? 키오스크 도입하세요. 2020년에. 제가 키오스크 도입하라고 했었어요. 그때 2019년인가 제 네.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쯤엔가 연초에 신문 일면에 기획 기사로 그런 무인기 같은 거 네. 되게 많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도입하라는 네. 경영 전략 제안도 제가 했었고, 예. 실제. 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 도입하시면 안 됩니다. 고치세요. 네,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 네. 아닙니다. 이런 식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제안한 게 있어요. 네. 어쨌든 제가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모델. 네. 이제 쉽게 말하면 대면으로 지급 결제하다가 키오스크로 결제하다가 키오스크도 아닌 그 다음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모델 비즈니스에 투자 중이세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소개시켜 주다가, 정말 많은 기업들에게 소개를 시켜 주다가 이 회사 대표와 이 회사에 한 20억 가량 투자했던 투자사가, 야, 이분한테 지분을 드려야겠다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제 기여를 보고. 그래서 지분을 실제 주셨어요. 무상으로요? 네.
진짜 저의 기여를 인정해주고 네. 지분을 받으면서 실제 제 현금 투자도 했어요. 같이. 네. 그래서 제가 대주주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로 저도 이제 6번째 주주가 됐어요. 여섯 번째 네. 예. 그러면서 이 기업의 여섯 번째 대주주가 됐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이제 쭉쭉 커지는 거죠. 지금 한 어느 정도인가요? 그거 여기 다 나가면 큰일 날 텐데요. 모 기업이 하여튼 쭉쭉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산업은 넥스트 키오스크인데 그건 결국 결제 쪽이네요. 결제 네, 쪽. 네. 오. 근데 금감원에 이제 피지사 등록 절차만 남았는데 피지사 등록이 끝나면 또 여기서 공이 붙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미실현 이익이지만 지금 급성장하는 그 하나가 있다고. 공이 계속 붙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야.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잘 알고 지내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태국의 CP그룹 그 관계에 있는 이제 사촌 조카야 조카.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소개를 시켜서 태국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확장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고 또 최근에는 또 뭐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 거에 좀 그리고 그런 걸 인수하고 대주주가 되고 교수님이 인수를 하신 네, 거예요? 네, 오, 같이 야. 혼자 한 게 아니라 인수하고 컨소시엄 만드셔가지고. 그렇죠. 인수하고 네. 그리고 이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네. 재밌잖아요, 저도. 그렇죠. 네, 그런 거에 재밌다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내가 사서 내가 이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재밌잖아요.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네.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더 재밌다는 거죠. 제가 즐거운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즐거운 일이라서 하는 거예요. 투자도 더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수합병을 주로 하시는 분들, 그 일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뭐 비상장 주식을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도 계시고 하는데, 교수님은 이 경제 흐름 전반을 다 좀 아우르면서 네. 그런 큰 거시적인 시각과 함께 내가 그 거시적인 시각을 전달하면서 줄 수 있는 전략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기업가들한테 도움이 됐었고 이런 것들 경력들이 쌓이면서 거의 종합 예술 같은 이런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종합예술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아, 네. 계속 놓치지 않고 들여다봅니다. 그 다음은 뭘까? 항상 그림이. 요 다음은 뭘까?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인공지능 카메라예요. 여러분 지금 안 네.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이 앞에 있는 카메라가 인공지능 카메라인데 저는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경제 전망이 제 메이저라서 항상 요 다음 모델은 뭘까? 항상 그럽니다. 요 다음 모델은 뭘까? 여기에 이게 선이 연결돼 있는데 왜 꼭 선이 연결돼 있어야 될까? 선 없어질 수 없을까? 선 없는 모델은 없을까?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이 사물을 관찰하거든요. 항상. 오늘 많은 분들께서 네. 교수님의 반전 매력을 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교수님 네. 제가 열혈 구독자가 아닌가요? 근데 교수님 저는 그 방송하시는 거나 이런 거 뵐 때 네. 경제 전망만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근데 산업 쪽 얘기를 좋아하는데 네. 저는 좋아하는데 네. 독자들이 산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 리가요. 안 좋아해요. 아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산업 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서 잘 얘기 안 해요. 산업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액티브한 투자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경제 흐름만 그냥 보면 아, 내 할 일 끝났다고 끝내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산업별로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일으키는 것이 가장 대세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들 가운데서 좀 선봉에 서고 있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전망하고 계시네요. 예. 네. 몰랐어요. 네, 그래. 네, 저 좋아합니다. 네. 네. 야 질문을 드리기 잘했는데요. 우리 아마 많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경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어떤 걸 좀 가르치면 좋을까 좀 고민이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하고 싶은데 뭐 물론 교수님의 책을 일단 보면 좋지만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부터 좀 경제 교육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오히려 제가 이런 질문 자주 들었거든요. 이런 질문 자주 받았고, 강연 가면 참 이런 질문 많이 받아서 저는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비교해서 돈 공부 시키지 마시라고. 주식 공부 시키지 마시라고. 네. 뭐 부동산 공부, 돈 공부, 돈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돈 공부하고, 네. 어려서부터 주식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부동산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뭐 투자해서 돈을 벌 그런 고민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분명 자라서 내가 어떻게 어떤 역량을 길러서 유망한 어떤 영역에서 인재가 되지, 내가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이 되지,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존경받는 어떤 인물이 될까? 이런 고민 안 해요. 어떻게 해서 주식 투자를 고민하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른이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경험을 하면 그러면 그 성공한 경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할 고민만 하겠죠. 그러니까 성공해도 문제고 성공하지 않아도 문제인데 저는 아이를 망가뜨리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돈 공부 시키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경제가 뭔지 모르고 부모님께서 경제가 뭔지 모르면서 시작된 공부다,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경제가 돈이 아니에요. 경제가 주식이 아닌데 경제가 주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경제가 부동산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경제에 관심 있어요. 저 주식 좋아하거든요. 경제에 관심 있어요. 저 부동산 투자 좋아하거든요. 주식은 경제의 극히 일부 중에 하나고 부동산은 경제의 극히 일부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이 곧 경제인 양, 주식이 곧 경제인 양. 아닙니다. 경제의 극히 일부 중에 일부가 주식인 것 뿐이에요. 극히 일부 중에 일부가 부동산인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경제가 그런 거냐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경제 공부 시킨다고 하고서 돈 공부 시키는 거죠.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험하다. 그게 아니라 저는 경제 공부라는 것은 나의 의사결정과 저 머나먼 나라의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아이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규명해 나가는 과정? 나와 지구 저편에 있는 그 세상 사이에 이 70억 인구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과정?
저는 그게 경제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네? 그랬더니 시중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2년물 시중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 시중금리가 또 떨어져요. 한국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좀 밝혀요. 그러더니 실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대출을 이만큼 지고 있어가지고 엄청 부담이 컸었는데 실제 이번 달에 이자 상환액을 보니까 그동안에 매월 50만 원씩 이자 상환하시다가 45만 원으로 실제 줄어드신 거예요. 그만큼 5만 원 생활비를 우리 어머니가 확보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5만 원 생활비가 늘어서 우리 어머니가 반찬을 저녁 식사 준비하시는데 소고기 반근이 더 늘어서 오늘 소고기 묵국을 우리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맛있게 소고기 묵국을 먹고 내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 그동안에는 용돈 500원씩만 주셨는데 500원 더 주신 거예요. 나의 용돈이 500원이다가 1000원으로 늘어서 내일 학교 가는 길에 돌아오다가 빵빠레가 원래 1000원이었는데 500원밖에 없어서 빵빠레 못 써먹다가 이제 용돈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느니까 빵빠레 소비가 느는 거예요. 내가 빵빠레를 사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 결정이 나의 빵빠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이런 어떤 저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렇게 해서 왜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의 그 의사결정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을 그림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세상을 넓게 보고 하늘은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야. 하늘은 정말 이렇게 큰 거야.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동그란 거죠. 우물 밖을 나가보세요. 하늘은 이렇게 넓은데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 밖에서 하늘을 보게 해주는 게 경제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예요. 근데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마치 경제학은 주식일 거야, 부동산일 거야 생각하니까 아이들한테 돈 공부 시키는 거죠. 저는 그런 악순환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절대 아이들한테 돈 공부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과 또 저희 아이한테도 이 강의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꼭 영상 클립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야, 교수님, 지금 자산 구성 비율을 좀 나눠 주신다면 부동산, 금융자산 이렇게 좀 몇 대 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반반인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반반 하고 싶어요, 저도. 의외로 제가 이렇게 막 꼽아가면서 살진 않아요. 네. 뭐를 이렇게 꼽아가면서 살지 않아요. 정말 뭘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산하면서 살질 않아요. 뒤에 0 붙으면 이제 금융자산이 갑자기 확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거의 없는 사람이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바꾼 키워드 3가지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내 인생을 바꾼 키워드. 네. 그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들마다의 어떤 키워드를 크게 꼽아보자면 3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 꼽자면, 그러면 어쨌든 경제?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오늘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사실 네. 경제 읽는 남자라는 이 타이틀이 조금 뭐랄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왜 이분이 이걸 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겠어요, 오늘.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경제. 예. 경제라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참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태민 교수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참 나눠보면, 그 비트코인을 투자로 보지 않으시고, 동반자로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도 경제를 동반자로 보고 경제를 과학으로 보고 있어서 경제라는 이 대상을 만나서 같이 얘를 분석하고 얘를 생각하고 또 얘를 이야기하고 얘를 쓰고 얘를 상상하고 얘를 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바꿨다기보다는 정말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없이는 살 수도 있지만 테니스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언제부터 배우셨죠? 되게 재밌죠? 언제부터 배우신 거죠? 테니스는 제가 한 20대 말 오래 되셨네요. 네. 했는데, 근데 테니스는 그 취미로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테니스 코트에 서 있는 저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경제는 구분을 하자면 일이잖아요. 일은 언젠간 그만할 수도 있겠지만 취미는 그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그만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굳이 따지면 테니스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제가 되게 건강하거든요. 그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2050년까지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지치지 않고 여러분께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체력적으로 저를 그렇게,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테니스예요. 테니스 운동하러 가면 오로지 3시간 동안은 어떻게 그 공을 넘길까만을 고민해요. 어떻게 상대방이 나한테 못 받게 이 공을 못 받게 줄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못 받도록 공을 넘기는데 그 공을 어떻게든 받아서 상대방이 내 공을 못 받게 넘길까를 고민해요, 서로. 그러니까 막 짐승 대 짐승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을 하면서 제가 주말에 저도 전 테린이어가지고 네. 테니스 치고 왔는데 진짜 공 넘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준 프로급끼리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계속 치려고요. 엄청나요. 근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잠깐 다른 모든 고민을 네. 잊게 해줘요. 다른 어떤 고민과 스트레스와 생각을 다 잊게 만들어주고, 그 동안만큼은 어떻게든 저 공을 내가 받아 넘겨야지 하는 생각만 갖게 해줘요. 그리고 막 땀 흘리고. 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소리 지르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테니스장에서 소리를 지르면 전쟁같이 막 안 하거든요. 컴온! 다 오라고 공 다 네. 치겠다고. 네. 안 하거든요. 그냥 다 하고. 그러니까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이제 유지시켜 주니까 네. 제가 2050년까지 경제 전망 발간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니까 테니스와 이 테니스라는 취미와 이 경제가 함께 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 네.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 인생을 바꾼 키워드. 네. 그건 뭐 유튜브 같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예. 뭐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닉네임이 을 갖게 된 건 좀 됐는데 한 2016년인가 그쯤에 처음 어떤 교육기관에서 닉네임을 주셨는데 그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 상표권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딱 해야지 했던 것은 아마 22년인가 23년인가 유튜브를 딱 시작했는데 유튜브 하길 참 잘했다 생각이 됐고 무언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그 경제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또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 더 구독자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제 인생을 상당 부분 바꿔놓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와 유튜브 그 어떤 커뮤니티, 이 구독자분들도 정말 많이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정말 그 표현이 있으셨는데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으신데 제가요? 네. 밀도 굉장히 단단한 뭐라고 하셨죠? 네,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죠. 뭐 큰 채널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채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큰 채널이 되고자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단단한 채널. 네. 정말 그 경제와 진한 사랑에 빠져 있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의 내년 경제 전망 항복점에 맞닥뜨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또 돌파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구조적인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그 변화들을 체크해 나가고 계실 만큼 그 투자에 연결지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정말 이 안에 진짜 많으신데 많이 다 표출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주로 봤던 콘텐츠보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다른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좋으시니까 뭐 질문에 맞게 다른 이야기 많이 했고요. 정말요? 특히 이제 다행입니다. 뭐 다른 나라 네. 이야기 이렇게 질문 많이 주셔서 네. 근래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요즘 신간 나오고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채널 많이 응원하고 또 다음에 기회 되시면 저희 채널에서 또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